4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조선 마을의 이름, 송암마을이 일본 정부 공식 문서에 처음 등장한 날, 저는 그 옆에서 제6대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유네스코 회의실에서 시작된 그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확히 아침 7시 40분이었어요. 일본 시코쿠 도쿠시마현 문화회관 4층 회의실 복도 끝에서 안내받아 들어갔을 때 제 손에는 유네스코 조사단 임시 배지와 통역용 메모지가 쥐어져 있었고 머릿속은 새벽부터 내내 복잡했습니다. 사실 이 통역 일을 맡게 된 것도 우연이었어요. 한일 고고학 심포지엄 전문 통역사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급하게 대타로 투입된 거였거든요. 평소 일본어 번역 일을 하고 있던 제게 지인이 소개해준 일이었는데 단순히 하루짜리 통역 업무로만 생각했었죠. 전날 밤 11시까지 발표 자료 최종 원문을 검토했지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통째로 바꾼 슬라이드가 그날 아침 7시에 갱신된 걸 저는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야 확인했어요. 20분 동안 땀을 흘리며 새로 번역한 부분을 종이에 옮겨 접고 심호흡을 3번 하고 나서야 회의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이 발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죠. 그저 평범한 학술 발표 중 하나로만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회의실은 이미 30명 넘는 인원으로 조용히 술렁이고 있었고 중앙 스크린에는 검은 바탕 위에 유네스코 로고가 떠 있었어요. 양옆엔 일본 문화청 인사들, 맞은편엔 각국 학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다소 긴장되어 있었어요. 무언가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라는 예감이 회의실 전체를 감돌고 있었거든요. 마르티네즈 박사가 정돈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한 건 8시 20분이었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이 고고학자는 동아시아 고대사 연구의 권위자로 특히 문화교류사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동아시아 역사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작년 오키나와에서 발견된 고려 국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오키나와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타마시로 류에 의원이 일본 국회에서 폭로한 그 진실들. 류큐 왕국이 918년부터 1879년까지 무려 961년 동안 한국의 영토였다는 사실, 고려 현종의 셋째 왕자 왕기가 류큐로 가서 세운 왕조, 그리고 일본이 1879년 무력 병합하며 자행한 3만 명 대학살과 체계적인 역사 말살 작업까지. 그 모든 진실들이 한국과 일본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고 이제 그 여파가 시코쿠까지 번진 거였어요. 타마시로 의원의 용기 있는 폭로 이후 일본 전역에서 조선 관련 유물 발굴이 급증했습니다.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인 학자들과 시민들이 숨겨진 역사를 찾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르티네즈 박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학자로서의 양심과 역사적 진실에 대한 의무감이 느껴졌거든요. 특히 시코쿠 지역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곳이었는데 최근 들어 놀라운 발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발견입니다. 첫 장면은 규슈 북부 해안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문헌 조각이었어요. 한문과 한글이 뒤섞여 쓰인 그 문서에는 고려국 도공 이주 명단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가고시마 지역의 조선계 성씨 분포도가 나왔어요. 화면 속 지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빨간 점들이 규슈 남부에서 시작해서 시코쿠 전체에 걸쳐 산재에 있었는데 각각이 조선계 이주민들의 정착지를 의미했어요. 그런데 그 점들 중 상당수가 도쿠시마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조선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이 분포도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까지 약 50년에 걸쳐 이루어진 조선인 강제 이주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끌려왔는데 그중 상당수가 시코쿠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 스크린 화면이 전환되자 순간 회의실 전체의 공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긴장감이 흘렀거든요. 한글로 된 세 글자 송암마을. 그리고 바로 그 아래 박연수 일가 15호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400년이 넘은 목간에 새겨진 글자였는데도 세월에 굴복하지 않고 놀라울 정도로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마치 어제 새긴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호흡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손끝이 떨려서 통역 메모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귀 안에서 심장 소리가 웅웅 울렸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제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처음 들은 바로 그 이야기였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들어온 그 이름이 지금 제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미애야, 송암마을은 우리 집안의 뿌리야. 바다를 건너 일본 땅에 정착한 우리 조상 박연수 할아버지가 지은 이름이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생생하게 울렸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창밖 멀리를 바라보시며 그리워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분은 조선에서 도자기를 굽던 최고의 장인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강제로 끌려가신 거야. 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새로운 터전을 만드셨어. 고향 경상도 성주의 바위산을 그리워하며 송암이라는 이름을 지으셨다고 해. 그분은 죽는 날까지 조선인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으셨어. 아이였던 저는 그 말을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던 그 먼 나라의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로만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셨는데 당시에는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네스코 공식 보고서 맨 위에 바로 그 이름이 등장한 겁니다. 제가 평생 전설로만 여겨왔던 그 이야기가 실제 역사적 사실로 증명된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일본 정부 대표 다나카 부장이 뒤에 앉아있던 통역에게 뭔가를 급히 지시했어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옆자리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문화청 과장은 조용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도쿠시마 현 대표는 자료를 뒤적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저는 직감했어요. 이 발견이 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숨기고 싶었던 무언가가 드러난 거라는 걸. 400년 동안 철저히 은폐해온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기자들은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스크린을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뒤쪽에 앉은 한국 특파원은 급히 본사에 전화를 걸었고 일본 기자들도 분주히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나 이것이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르티네즈 박사는 일본어로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발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게 묻어났어요. 이 마을은 2024년 8월 도쿠시마현 남부산간 지역의 택지 개발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건설 장비가 땅을 파던 중 목간 조각 47개가 출토되었고 그중 12개에서 한글 지명과 조선인 이름이 확인되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더 상세한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목간의 확대 사진에서는 한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붓으로 정성스럽게 쓴 한글이 400년의 세월을 버텨낸 모습이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특히 송암마을이라는 글자는 마치 방금 전에 쓴 것처럼 선명했어요. 특히 송암이라는 지명은 조선 중기 도자기 장인들의 정착지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박연수라는 실명은 1593년 조선 도공 강제이주 명단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도쿠시마현 지역에서 발견된 조선식 도자기 파편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 도자기들은 16세기 후반 경상도 지역의 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확실했습니다. 청자의 은은한 빛깔, 백자의 순백함, 그리고 특유의 곡선미까지. 분명히 조선 도공의 손에서 나온 작품들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지역에서 발견된 도자기 가마터입니다. 조선의 전통 기법인 등요 방식으로 만들어진 가마 3개가 확인되었고 그중 하나에서는 박연수 제작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도자기 밑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또 솟아오르는 걸 동시에 느꼈습니다. 잊힌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꿈꾸던 그 이야기, 저희 가족의 기억은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박연수 조상님은 단순히 끌려간 포로가 아니라 그곳에서 자신만의 삶을 개척하고 조선의 문화를 꽃피운 진정한 장인이었던 거예요. 발표는 계속되었습니다. 송암마을 주변에서 발견된 논터의 흔적, 조선식 집터의 기둥구멍, 그리고 한글이 새겨진 비석 조각들까지. 하나하나가 400년 전 그곳에서 살았던 조선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조선식 농업 기술의 흔적이었어요.
계단식 논의 구조, 물길을 내는 방식, 심지어 벼 품종까지 모두 조선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박연수와 함께 온 120명의 조선인들이 단순히 도자기만 만든 게 아니라 완전한 마을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증거였어요. 이 모든 증거들이 가리키는 것은 명확합니다. 송암마을은 16세기 말부터 약 250년간 존재했던 조선인 공동체였으며 이들은 일본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때 한 일본 학자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이 마을은 언제 어떻게 사라진 것입니까? 마르티네즈 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발견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정부의 조선인 동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송암마을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마을의 흔적은 의도적으로 말소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400년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2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발표 내내 저는 말 한마디 못한 채 스크린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통역이어야 할 제 입은 굳어 있었고 오직 가슴 속에서만 할아버지의 말씀이 반복되었죠. 미애야, 이름은 사라져도 피는 남는단다. 그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어. 잊지 말아야 해. 박연수 할아버지는 도자기를 구우면서도 늘 조선을 그리워하셨어. 그래서 마을 이름도 고향의 바위산을 그리워하며 송암이라고 지으신 거야. 할아버지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마치 직접 보신 것처럼 생생하게 말씀하셨죠. 어린 저에게는 그저 옛날 이야기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할아버지에게는 생생한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만든 도자기에는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 일본 사람들도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지만 박연수 할아버지는 끝까지 조선의 기법을 고집하셨어.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었거든. 절대 굴복하지 않으셨어. 조선인의 긍지를 끝까지 지키셨다고 해. 할아버지는 특히 박연수 조상님의 의지에 대해 말씀하실 때 눈에 힘이 들어가셨어요. 그분은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회유해도 끝까지 조선식 도자기를 만드셨어.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한글을 가르치셨다고 해.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이야. 발표가 끝난 건 10시 50분쯤이었습니다. 기자들은 분주히 밖으로 나갔고 문화청 대표는 조용히 퇴장했고 회의실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저는 핸드백 안에 넣어둔 할아버지의 옛 족보 사본을 꺼내 살짝 펼쳤습니다. 사실 이 족보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맡기시면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15년 전 서울집 다락방에서 발견한 그 낡은 서류. 당시에는 글자가 너무 흐려서 읽기 어려웠지만 지금 다시 보니 분명히 적혀 있었죠. 선조 26년 계사 정유재란시 박연수 조 외지 도쿠시마 송암촌 정착. 도공으로 강제 이주되었으나 굴복하지 않고 조선의 혼을 지킴. 후손 대대로 조선의 혈통과 문화 잊지 말 것. 언젠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나를 위해 이름과 족보를 보존할 것. 그 조각난 한자를 제가 처음 본 날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서류를 가만히 어루만졌어요. 그때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던 게 기억났습니다. 미애야, 네가 언젠가 저 글자를 역사로 만들어주면 좋겠구나. 할아버지는 이제 늙어서 못하지만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박연수 할아버지의 피가 흐르는 아이야. 그 말이 귓가에서 울리는 것 같았어요. 마르티네즈 박사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씨, 혹시 이 발견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어요. 박사님, 사실 저도 박연수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주변에 있던 몇 명이 저를 쳐다보았어요. 박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관련 자료가 있으신가요? 네, 집에 족보와 몇 가지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평생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오늘 발표와 너무나 일치합니다. 심지어 송암마을이라는 이름까지. 저는 가방에서 족보 사본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놀랍군요. 이것은 정말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꼭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흐르는 구름을 보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송암마을은 이제 전설이 아니라 역사로 기록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할아버지 산소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쁨과 설렘 그리고 왠지 모를 부담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평범한 번역사가 아니라 400년 역사의 증인이 된 거였으니까요. 묘비에는 박태진이라는 이름만 새겨져 있었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로는 송암후예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봤던 그 글자가 이제야 진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할아버지가 고향을 그리워하시는 마음에서 새긴 글자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산소 앞에 앉아 저는 핸드폰으로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미애. 지금 할아버지 산소에 와 있어요. 할머니, 송암마을이 정말로 발견됐어요. 유네스코에서 공식 발표했어요. 그리고 박연수라는 이름도 나왔어요. 전화 너머로 할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내 할아버지가 평생 기다리던 그날이 왔구나. 미애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할아버지가 남긴 상자들 모두 꺼내봐야 해.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박연수 할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라고 하셨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날 밤 할머니 댁 다락방에서 저희는 3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나무 상자 3개를 열었습니다. 상자를 열 때마다 묵은 종이와 나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춰있는 공간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는 옛 족보와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1920년대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박씨 계보였어요. 한지의 붓으로 정성스럽게 쓴 그 문서에는 박연수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까지의 계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박연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었어요. 박연수, 자는 용화, 경상도 성주 출신. 조선 최고의 청자 장인으로 명성이 높았으나 정유재란 때 왜군에 의해 강제 이주. 도쿠시마 지역의 송암마을을 개척하고 조선 도공 120여 명과 함께 정착. 조선의 전통을 고수하며 후손들에게 조선인의 긍지를 전수함. 일본인들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조선식 도자기 제작을 고집했으며 마을 아이들에게 한글과 조선의 역사를 가르쳤음. 두 번째 상자에는 흑백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1960년대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들, 가족들과 함께한 일상의 모습들,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을 방문했을 때의 사진도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도쿠시마 송암마을 터 방문. 1978년 9월 15일이라고 연필로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본에 가보셨던 거예요? 그래, 1978년에 한번 가보셨어. 그때만 해도 관광비자 받기가 무척 어려웠는데 무슨 일인지 꼭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몇 달을 준비해서 겨우 비자를 받으셨지. 돌아오신 후로는 한동안 말씀도 안 하셨어. 뭔가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 세 번째 상자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쓴 일기장들이 들어있었어요. 1950년부터 1995년까지 무려 45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노란 종이에 빼곡히 적힌 글씨들을 보니 할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제 눈을 사로잡은 건 1987년에 쓰인 일기 한 페이지였습니다. 오늘 미애가 태어났다. 작고 빨간 얼굴의 이 아이가 자라면 언젠가 송암마을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나는 평생 찾으려 했지만 끝내 못 찾았다. 박연수 조상님, 부디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다시 불리는 날을 보게 해주소서. 할머니는 그 일기를 읽으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일기 페이지들을 넘겨보니 할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박연수 조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온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도서관에서 조선 왕조실록을 찾아본 기록, 일본 도자기 관련 서적을 구해서 읽은 메모들, 그리고 1978년 일본 여행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들까지. 1978년 9월 15일 도쿠시마현 산간 지역을 둘러보았다. 지역 주민들에게 송암마을에 대해 물어보니 나이든 분들은 옛날 조선 사람들이 살던 곳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려주려 하지 않았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분명히 존재했던 곳이다. 언젠가는 증거가 나올 것이다.
할아버지는 이미 40년 전에 그 마을을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정말로 그 증거가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일기를 더 읽어보니 할아버지가 겪으신 고통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특히 1978년 일본 여행 후에 쓰신 일기들은 읽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 일기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1978년 일본 여행에서 목격한 현실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9월 17일 도쿠시마 현지에서 만난 80세 할아버지 야마다 씨의 증언을 들었다. 그분의 할아버지는 조선에서 온 도공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1940년대 일제가 조선계 주민들에게 가한 탄압은 상상을 초월했다. 나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통곡했다. 할아버지가 그날 들은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어요.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자 일본 정부는 조선계 주민들을 적성민족으로 분류했다. 송암마을 후손들은 하루아침에 마을에서 쫓겨났다. 남자들은 탄광으로, 여자들은 군수공장으로 강제징용당했다. 조선어 사용은 완전히 금지되었고 적발되면 온 가족이 감옥에 갔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너희는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라고 세뇌 교육을 받았다. 할아버지가 만난 그 할아버지는 당시 15세였는데 직접 목격한 장면을 생생하게 증언했다고 해요. 우리 할아버지는 밤마다 몰래 한글로 일기를 쓰셨다. 한국을 잊지 않으려고 하셨던 거다. 그런데 1943년 어느 날 일본 경찰이 집을 수색했다. 한글 일기장이 발견되는 순간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곤봉으로 맞아 의식을 잃으셨다. 피를 토하시며 쓰러지시고 감옥에 끌려갔다. 3일 후 감옥에서 돌아오셨지만 그때부터 말을 못하게 되셨다. 충격으로 말을 잃으신 거다. 더 끔찍한 건 조선인들의 성씨와 이름을 말살하는 정책이었어요. 1940년 창씨 개명이 강제되면서 송암마을 후손들은 모두 일본식 이름을 받아야 했다. 박 씨는 다나카로, 김 씨는 가네다로, 이 씨는 야마다로 바뀌었다. 조선식 이름을 부르다 들키면 곧바로 처벌받았다. 한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조선식 이름으로 부르다 신고당해서 온 가족이 일주일간 감옥에 갇혔다고 한다. 그 후 그 아이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평생 잊고 살았다.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로부터 더 참혹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기록했어요. 1944년 송암마을터에 있던 조선인들의 무덤이 모두 파헤쳐졌다. 일본 관리들은 조선인의 무덤은 일본 땅을 더럽힌다며 모든 묘비를 부수고 시신들을 한 곳에 매장했다. 400년간 그곳을 지켜온 박연수의 무덤도 그때 사라졌다. 묘비에 새겨진 한글 글씨를 망치로 부수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렸다고 한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울었다. 할아버지는 계속 기록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조선인들끼리도 서로를 경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누군가 밀고 하면 온 가족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같은 조선 핏줄끼리도 모른 척해야 했다. 길에서 마주쳐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조선말로 된 자장가조차 아이에게 불러줄 수 없었다.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방 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야 했다. 그리고 1978년 당시까지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현재도 도쿠시마 지역의 조선계 주민들은 대부분 자신의 출신을 숨기고 산다. 취업할 때, 결혼할 때,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마다 차별이 따른다. 조선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사회에서 배제된다. 그래서 모두들 입을 다물고 산다. 자신의 아이들에게조차 진짜 조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할아버지가 직접 목격한 현실도 참혹했어요. 송암마을이 있던 자리는 지금 일본인들의 주택가가 되어 있다. 그곳에 사는 일본인들은 이곳이 조선인 마을이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 같다. 조선인의 흔적은 철저히 지워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이어서 하나의 이야기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던 조선식 우물을 찾아갔다. 400년 전 박연수 조상님이 직접 하신 그 우물을 보고 싶었다. 우물 주변 돌에는 한글이 새겨져 있었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글자 부분만 깨뜨려 놓았다. 망치로 내리친 흔적이 생생했다. 그리고 우물 입구에는 일본어로 위험,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400년간 조선인들이 사용하던 우물을 봉쇄해버린 것이다. 할아버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울며 썼다고 해요. 박연수 조상님 죄송합니다. 후손인 제가 이것밖에 못해드려서.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까요? 아니면 영원히 묻혀버릴까요? 조상님의 이름을 다시 세상에 불러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다짐이 적혀 있었어요. 돌아가서 미애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어야겠다. 이 아이만은 진실을 알고 살아야 한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면 할아버지가 못한 일을 해줄 것이다. 박연수 조상님의 이름을 다시 세상에 알릴 것이다. 그 일기를 읽고 있던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유네스코 발표가 있고 일주일 후 일본과 한국의 언론들이 하나둘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갑고 조직적이었어요. 도쿄의 한 일간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박미애 씨, 이번 발견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가족사와 관련된 부분을. 하지만 인터뷰 약속을 잡은 바로 다음 날 그 기자로부터 당황스러운 전화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상부에서 이 기사는 당분간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하네요. 비슷한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주요 방송사 3곳에서 모두 인터뷰를 취소했고 심지어 한국의 한 방송사도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다며 방송을 연기했어요. 언론조차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게 단순한 역사 발굴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는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걸 막으려 하고 있다는 걸. 4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조직적인 은폐 작업이라는 걸. 더 충격적인 건 도쿠시마 현지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송암마을 터가 발견된 지역 주민 다나카 할아버지가 저에게 몰래 전화를 걸어왔어요. 박 씨,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제부터 정부 관계자들이 마을에 와서 주민들과 개별 면담을 하고 있어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슨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해요. 면담 후에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급히 도쿠시마로 향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지에 도착해보니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발굴 현장 주변에는 문화재 보호구역 일반인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둘러쳐져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었어요. 현장 입구에는 경비원 2명이 24시간 교대로 지키고 있었고 CCTV가 4대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철조망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마치 군사시설을 보는 것 같았어요. 보호를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더 놀라운 건 마을 분위기였습니다. 평소 인사하며 지내던 주민들이 저를 보고도 고개를 돌렸고 상점 주인들도 어색한 미소만 지었을 뿐 대화를 피했어요. 마치 누군가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만난 이장님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박 씨,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혼란스러워요. 갑자기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니까. 정부에서는 신중하게 처리하자고 하는데 무슨 말을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장님의 말투에서 무언가 위축된 기색이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주변을 둘러보셨거든요. 마을 어르신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대부분 말을 아껴 하셨어요. 겨우 한 분만이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속삭이듯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예전부터 조선 사람들이 살던 곳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어요. 하지만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죠.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정도로만. 그런데 요즘엔 그런 말조차 하지 말라고 해요. 그 어르신은 손으로 산 쪽을 가리키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산 중턱에 옛날 우물이 하나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걸 조선 우물이라고 불렀어요. 조선 우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10년 전쯤부터 그 주변이 출입금지 구역이 됐어요. 이번 일이 터진 후로는 아예 철조망까지 쳤다고 해요. 저는 그 우물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산길을 30분 정도 올라가니 정말로 작은 우물 하나가 있었어요. 하지만 입구는 안전상의 이유로 철판으로 막혀 있었고 주변에는 새로 설치된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우물 주변 돌들을 자세히 보니 희미하게나마 한글 같은 글자들이 새겨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최근에 훼손된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글자를 지운 것처럼 깨뜨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우물 옆에는 작은 돌무더기가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것 같았어요.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곳을 신성한 곳으로 여겨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돌무더기도 일부가 흩어져 있었어요. 최근에 누군가 건드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쿠시마 현청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송암마을 터에 대한 추가 발굴 조사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 성급한 발굴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들은 소문은 달랐어요. 한 지역 공무원이 익명으로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중앙정부에서 조선 관련 유적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 발굴 현장에 굴착기 2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안전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이미 발굴된 구덩이들을 모두 메워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나카 할아버지가 급히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씨, 큰일 났어요. 지금 송암마을 터를 파묻고 있어요. 아직 조사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저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굴착기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묵묵히 땅을 메우고 있었어요. 현장 책임자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메우는 거죠?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상부 지시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4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우리 조상들의 흔적을 이제 막 세상에 드러나려는 그 순간에 다시 땅속으로 묻어버리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잊혀진 역사의 진실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찾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도쿠시마에서 돌아온 다음 주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일 아닌 이세인 김정호 선생님이었어요. 박미애 씨, 저도 도쿠시마 출신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평생 송암마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비슷한 가족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일로 사람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김정호 선생님은 도쿄에서 한글 학교를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놀랍게도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했어요. 오키나와 사건 이후 사람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가족사들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한 거죠.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그 주 토요일 도쿄 시부야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소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15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나이도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고 모두 도쿠시마나 그 주변 지역에 뿌리를 둔 분들이었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가 모두 비슷하면서도 각각 다른 아픔을 담고 있었어요. 저희 증조할아버지도 시코쿠 출신이었다는 분, 집 다락방에 한글로 쓰인 편지가 있다는 분, 대대로 내려온 조선식 도자기를 간직하고 있다는 분까지. 모든 분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오셨던 거예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70대 할머니 한 분이 부르신 노래였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몰래 가르쳐준 노래라고 하셨는데 한국의 민요 아리랑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임 장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울컥했습니다. 400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고향의 기억이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몇 분은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김정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증거들을 모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는 작은 기억들이지만 모으면 큰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날부터 저희는 송암마을 가족사 연구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던 가족사와 유물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한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역사학자가 조선왕조실록에서 추가 기록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선조 26년 외적이 도공 박연수 등 120명을 도쿠시마로 이주시키다. 정유재란 후 도공들의 소식이 끊겼으나 일부는 현지에 정착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인 도자기 연구자 나카무라 교수가 공개적으로 저희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거예요. 역사는 숨겨지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송암마을의 존재는 이미 학술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며 이를 정치적 이유로 외면하는 것은 학자로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자신의 대학 연구실에 조선 도공 자료실을 만들었고 학생들과 함께 추가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내 일부 대학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용한 압력도 계속되었습니다. 김정호 선생님이 운영하던 한글학교에 임대료 인상 통보가 왔고 모임에 참석했던 몇 분은 직장에서 정치적 활동을 자제하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이상한 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편지 안에는 할머니와 저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사진 위에는 빨간 펜으로 X자가 그어져 있었어요. 더 이상 나서지 마시오. 당신과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그 편지를 본 순간 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할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미애야, 내 안전이 가장 중요해.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이런 일로 고생하시다가 결국 포기하셨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할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힘들어요.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요? 그때 문득 할아버지 일기장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포기했지만 평생 후회하고 있다. 미애에게는 같은 후회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후회하셨던 것은 포기했던 것이었다는 걸. 그때 김정호 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가 왔어요. 미애 씨, 큰일 났어요. 도쿠시마에서 송암마을 터 주변에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됐어요. 다음 날 저는 공개적으로 세상에 알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선택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2시 김정호 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가 왔어요. 미애 씨, 지금 당장 도쿠시마로 와야 해요. 굴착기들이 송암마을 터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어요. 현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굴착기 세대가 송암마을 터를 무자비하게 파헤치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 땅속에 잠들어 있던 조상들의 흔적이 굴착기 삽에 의해 무참히 부서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경비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도쿠시마현 문화재과 사토 과장이었어요. 박미애 씨죠? 이건 정부의 공식 결정입니다. 사토 과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조선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순간이었어요. 굴착기가 마지막 남은 못 간 조각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00년 동안 박연수 조상님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던 그 소중한 유물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우리 가족의 마지막 남은 이름이에요. 하지만 굴착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송암마을이 있던 그곳은 완전히 평평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갑자기 차량 몇 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와 일본인 시민들 모두 황급히 휴대폰과 카메라로 현장 모습을 기록했고 굴착기가 조상들의 흔적을 파괴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현장 사진과 영상은 곧바로 몇몇 지역 신문과 인터넷 매체, 일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어요. SNS에도 짧은 영상이 돌면서 일부 학자와 시민들이 분노를 표했지만 메이저 방송과 일본 주요 언론에서는 이 소식을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기사 몇 건은 외교적 부담이나 지역 경제 영향 등을 이유로 금세 내려졌고 몇몇 인터뷰 요청도 상부의 지시로 취소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허탈감에 휩싸였고 저 역시 더 큰 벽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진실이 이대로 또다시 묻히는 걸까라는 절망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알리겠다는 다짐이 마음을 동시에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완전히 되찾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송암마을의 존재는 확인되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공식 인정을 거부하고 있어요. 파괴된 유적지는 지금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조선인 후손들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매달 도쿠시마를 방문해서 남은 흔적들을 찾고 증언을 수집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려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벽은 높습니다. 일본 정부는 개별 사례라며 송암마을의 역사적 의미를 축소하려 하고 개발업체들은 남은 땅마저 빠르게 변모시키고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400년 전 바다를 건너간 박연수의 이름이 완전히 세상에 인정받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싸울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런 진실들이 계속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송암마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